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글쓰기 좋은 날, 이 비단모래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이름이 비단모래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명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줬어요? 그게 받아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법원에 가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써서 냈더니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단모래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비단모래 하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은? 물론 어떤 분은 제 모습을 보시고 좀 딱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단모래. 근데 이제 이 비단모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한 30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필명으로 지어주셨어요. 모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집을 지을 때도 모래는 빠질 수가 없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불순물을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왜 여러분들 정수기에 보면 그 모래 성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과기에. 그 모래를 통하면 어떤 불순물이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빨아들이는 작용. 물도 모래 위에다 흘리면 그냥 빨아들이고, 어떠한 것도 모래에 흘리면, 모래에 쏟으면 그것이 다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요. 또 연인들의 이야기도 모래에는 스며들잖아요. 바닷가에 나가셔서 연인들이나 가을 그 바닷가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 남기고 온 이야기가 모래사장에 다 스며들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해서 비단모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거기에다 이제 비단은 이왕 모래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모래로 지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 모래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단모래라는 필명을 쓰게 됐는데, 실은 제 본명, 예전에 쓰던 본명보다 비단모래라는 그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제가 어느 날 그 이름을 아예 제 본명으로 갖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지난 문학에서 신달자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신달자 선생님도 본인의 이름이 처음에 참 마음에 안 들으셨대요. 실은 신자를 빼면 달자였잖아요. 달자. 정말 우리 시대 그 80 가까우신 분, 그 시대의 여자 이름이에요. 실은 집에서 그냥 자자 넣어서 달자 이렇게 지신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신달자 선생님은 자기의 이름을 그냥 달자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갈고 닦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달자라는 이름은 순자, 영자보다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보통은 순자, 영자, 옥자 이렇게 쓰지만 달자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새롭고 똑같은 자자가 들어가지만 달자, 신달자. 그러면 정말 그 이름이 뭔가 그 속에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름을 평생 가지고 오시면서 신달자를 그냥 저쪽 대도로에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늘 그 이름을 갈고 닦고 빛나는 일에 애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빛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와 수필 그리고 글을 쓰는데 제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되시죠? 정말 이 제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툭 져서 제목이 될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영자, 옥자 이렇게 치면 살아오다가 굉장히 그 이름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법적으로 이름이 잘 안 고쳐졌기 때문에 평생을 가져오게 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제목을 좀 어떻게 달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항상 진안을 오면서 용담댐을 지나옵니다. 용담댐. 용이 담겼던 곳이라고 예전에 거기를 용담호라고 했어요. 언제 거기에 용이 담길지, 거기는 그냥 평평한 육지였어요. 수백 년, 수천 년. 평평한 육지인데 누군가가 이름을 용담댐으로 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용담호에 댐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지개벽이죠. 이름값을 한 거예요. 이름값. 언제부터 누가 여기다 용담호라고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담호, 용담호 이렇게 불려진 그 호수가 드디어 어느 날 그 너른 들판이 드디어 어느 날 이름값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지 모르지만 용이 몸담았던 곳이라는데 그 옛날 어쩌면 거기가 바다였을지도 모르는데 예전에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냥 가옥이 있고 집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당이 있고 조그만 길이 있고 논과 밭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용담이었어요. 용담. 지금도 그 용담을 이렇게 지나옵니다. 용이 담겼던 곳. 거기에 용담댐이 생겼잖아요. 누가 이름을 졌는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왜냐하면 이름은 시의 제목은 나의 이름은 나의 문패예요. 문패. 대문 앞에 딱 걸어놓을 수 있는 문패. 시 앞에 딱 걸어놓는 문패. 그게 제목입니다. 자,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간에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으로 승부하라. 어렵죠?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으로 승부하라. 엊그저께 제가 이 노래를 들었어요. 요즘에 사랑 노래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 들어간 노래. 그런데 이 제목이 있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어떠세요, 제목? 사랑은 늘 도망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고정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사랑은 언젠가 도망가. 도망가가 실은 떠나고 헤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어요. 이문세 노래고요. 요즘 이제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거기 OST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이 들어간 노래 제목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늘 도망가.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던지 그 내용이 왠지 제목을 보고 좀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 어떨까? 이렇게 제목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담은 제목. 마음을 담은 제목 하나가 상대방을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제목이 참 좋을까요? 어떤 이름이 참 좋을까요? 저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저 예전 여자 이름을 쓰다가 어디 펜팔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이름이 좀 너무 흔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어느 때는 유리, 어느 때는 장미, 어느 때는 뭐 수선, 막 이렇게 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펜팔을 했거든요. 그럼 답장하시는 분들이 이름이 참 예뻐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름만 보고 그분들은 이름이 참 예뻐요. 얼굴도 예쁠 것 같아요. 막 이런 답장이 왔어요. 유리, 이유리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 소녀 때 왠지 제 이름이 쓰기가 싫고 조금 더 예쁜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이름을 달고 싶었어요. 근데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평범한 일상의 제목 참 좋아요.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 뭐 풀꽃, 뭐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의 제목이 평범한 굉장히 제목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평범한 제목을 달았다고 하면 내용이 평범하지 않아요. 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진달래 첫 대목이 어떤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평범하면 내용이 좀 낯설고 또 낯선 제목에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그냥 글을 쓰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쓰지만 신춘문예 공모를 하면요. 시나 소설이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제가 올해인가요? 어디서 돼지가 콩을 먹고 노래하는 날인가?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시에 보면 돼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미지를 잘 그려놓은 뭐 신춘문예나 이런 것들은 시와 소설이 실은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제목부터 눈에 띄기 때문에 뽑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심심한 제목 달아놓거나 심심한 글을 쓰면 그런데 당선이 안 돼요. 저는 신춘문예 3번 해보다가 당선이 안 돼서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낯설게 하기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낯설게 하기. 늘 평범했어요. 늘 평범. 그리고 나의 색깔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든 제목 하나가 돈 되는 일거리를 몰고 온다. 시나 소설 잘 써보세요. 영화도 만들어져요. 겨울 나그네. 이런 거요. 영화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목 하나 잘 달아놓으면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멋져요. 그러나 어찌됐건 그 영화도 만들어져요. 돈 되는 일, 고래사냥. 이런 것들 보면 삼폭하는 길, 문학적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잡은 제목 하나 어떻게 되면 어디 무슨 광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디 무슨 카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강원석 시인이라고 지금 굉장히 핫한 시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이제 공직자를 오래 하셨어요.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썼는데 이분은 그 시가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달빛 경주. 그냥 우리는 경주에서 보통 이렇게 제목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달빛 경주 이렇게 제목을 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누가 불렀겠어요? 조성모가 불렀어요. 그 무슨 형제인가 뭐 하는 사람들이 작곡해서 조성모가 불렀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경주 홍보사절이 됐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이분만 된 게 아니라 이분도 이 강원석 시인도 됐고 노래 부른 그 조성모도 됐고 작곡한 그 사람도 됐고 아주 한꺼번에 경주를 홍보하는 사절단이 됐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달빛 경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이산 제목 많이 쓸 수 있거든요. 마이산. 근데 거기에 그냥 마이산 하면 이미 사람들이 산만 크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 앞에 만약에 조금 색다른 뭐뭐 마이산 아니면 마이산 뭐뭐 이렇게 색다른 제목을 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시를 썼는데 너무 평범하게 쓴 거 있죠.
마이산연가. 그러니까 안 뜨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강렬한 이미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마이산연가. 마이산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빛 경주. 이렇게 신선하질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목 하나가 이렇게 돈도, 우리가 꼭 돈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경제적인 것과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제목과 버림받는 제목이 있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여성들 이름이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자자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집에도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이 제목이, 이 이름이 많이 식상하고 너무 그냥 비슷하고,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에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걸러 한 집씩 그런 이름이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 안 하고 져서 그래요. 그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 고민 없이 그때의 어떤 시대적 배경,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전에 이자람이가 예소라라고 노래 불렀을 때 예소라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지어졌어요. 어느 드라마에서 민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민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손녀딸도 민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목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을 질 때 정말 그냥 경주가 아니라 달빛 경주. 그러면 달빛 경주는 도대체 뭘까? 조금 관심이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썼고요. 그분은 또 뭐 쌀 이런 것도 썼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쌀 포대에 그분의 시를 실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시를 쓸 때 쌀에 대해서 시를 썼어? 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 내용에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 쌀 한 줌이 나의 목숨을 이어주고 아니면 나의 사랑을 이어주는구나. 뭐 이런 내용의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쌀 봉지에다 아예 박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막걸리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해는 냉천 막걸리를 하시는 이점순 시인 계시거든요. 그분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근데 그분에게 이거 거기 막걸리에다가 시 한 줄 넣어줘 그랬는데 아직 답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바람이죠. 이렇게 어떤 상품을 겨냥하고도 시 제목이나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꼭 필요한 요소를 넣으면 길이는 상관없다. 시 길이가요. 노래 제목도 이런 거 있잖아.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든가 뭐 굉장히 좀 긴 제목도 있죠. 근데 꼭 필요한 요소를 넣으면 길이는 상관없다고 해요. 제목도. 요즘에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게 호적에 올라간 이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꼭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 시에 이게, 이 수필에, 이 소설에 이 제목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낄 때 아니면 그 내용에 그 이름이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실은 비싼 견적도 통과되는 기술이에요. 이 제목 하나가, 이 이름 하나, 브랜드, 제목이 나의 브랜드잖아요. 한쪽 잘라먹은 사과 뭔지 아시죠? 그거 정말 그림 봐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상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보면 저걸 꼭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누군가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나도 베어 먹고 싶은. 네, 비싼 견적.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카피그라퍼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어요. 아주 짧은 걸 강렬하게 하는
광고 같은 거 잘한 그 한 줄이 사람을 잡아 끌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유명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남자도 안 먹히는 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맨날 그 남자 뭘 해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불합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지 않던 남편도 신사임당은 아주 정숙하고 좋은 말고 옳은 말로 제 길을 걷게 했잖아요. 애교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정확한 가치관, 정확한 뚜렷이 있는 여자의 길, 여자의 손길. 네. 그 한 줄이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는, 힘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거친 남자,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것도 통과되는 그런 기술적으로 넣으면 참 좋겠고요. 시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디서 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시를 제목해가지고 이메일로 딱 보내죠. 이메일로 딱 보내는데 똑같이 무슨 겨울, 가을, 봄 이렇게 써서 보면 이메일을 안 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딱 제목 하나가 눈에 딱 띄면 이게 무슨 시야? 하고 이메일을 확 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목의 힘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목을 써야 많은 사람들이 좀 내 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이 좋다고 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 나태주 선생님이 그런 제목 잘 쓰세요. 물론 풀꽃, 뭐 동행, 행복 이렇게 짧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움, 바로 더. 그리고 그 책 제목을 꼭 제목 딱 써놓고 제목을 정하시는 게 아니라 시를 써놓고 시에서 한 줄 빼서 이렇게 제목을 다루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태주 선생님은 아주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우리가 풀꽃 이러면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시를 쓰나요? 풀꽃 하면 그냥 이름 잘 모르는 그런 꽃에 대해서 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용이 어떤가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쓰셨어요. 풀꽃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나 같으면 짧은 소견으로 풀꽃 하면 뭐 내 손톱만한 꽃이 잘 보이지 않는 꽃이 아니면 뭐 민들레꽃이 아니면 제비꽃이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제목은 풀꽃이지만 첫 대목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은 풀꽃은 우리가 스쳐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장미꽃이나 해바라기나 큰 꽃들은 보는 순간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작은 풀꽃들은 우리가 무릎 꿇어서 아주 자세히 보아야 이게 무슨 꽃인지 이 꽃이 어떻게 됐는지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아주 그걸 정성 들여서 보면 그 풀꽃이 참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마지막이 앞번이죠. 아주 짧은 것. 너도 그렇다. 거기에서 만약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썼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너도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 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냥 이름 없이 길가에 널려진 풀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해놓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래. 너도 예쁘고 사랑스러워 라는 이 메시지를 아주 짧은 시에 전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짧게 풀꽃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시가 되신 거예요. 이 풀꽃도 나 선생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어느 학교로 발령받아 가셨대요. 근데 나 선생님은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좀 그렇다. 그래서 늘 선생님 사이에서도 뭔가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은 늘 호미를 들고 학교 주변가에 이렇게 풀을 매셨다고 해요. 쉬는 시간이면. 그래서 매는데 안에서는 아이들 풍금소리가 들려오고 작은 풀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꼭 본인의 모습 같더랍니다. 본인의 모습처럼 작고 못생긴 것 같고 그러나 한참을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니까 예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꽃이 나왔다네요. 이 풀꽃으로 선생님은 정말 대박을 내신 거죠. 대박. 엊그제 며칠 전에 풀꽃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저는 뭐 가진 못했지만 1,000,000원이에요. 대전에 이은봉 선생님이라고 대전문학관 관장님이 풀꽃문학상을 타셨거든요. 이분도 항상 그런 제목의 시를 지으세요. 문학 관장 하시면서 시골에서 그 세종시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그런 자연에 관한 것들을 아주 자세히 아름답게 그 나태주 문학상에 맞는 그런 시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어떤 문학상 아니면 어떤 글을 쓰고 싶다, 내가 녹색 문학상에 도전하고 싶다 하면 나무가 있고 푸른 숲이 있고 이런 시를 쓰세요. 근데 뭐 저기 나무가 푸르다 이거 말고요. 이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 산이 어떻고 공방기 씨의 담장 허물다 라는 시가 있거든요. 담을 허무니 모든 것을 내 안으로 다 들여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제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원하는 제목을 찾아라. 호기심과 기대감을 제목에 담아라. 그 다음에 제목의 이익을 명쾌하게 제시하라. 이런 건 조금 어렵죠? 초보는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런 거 어렵고 그냥 가장 평범하게 쓰지만 조금 색다르게 쓸 수 있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좀 능력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를 찾아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이익인지 확실하게 알린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한다. 내 거 사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세일하는 거 보죠? 마감 임박. 마감 임박이라고 이만하게 글씨 써서 탁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왠지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제목. 마감 임박한 그런 제목.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않았던 그런 제목이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내용이 궁금한 제목. 왜? 그게 가능해? 이거 너무 얼토당토 없는 거 아니야? 라게 생각하고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목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읽어야 되는지, 이거 안 읽으면 손해야. 내가 쓴 이 소설, 이거 내가 쓴 수필, 내가 쓴 시, 제목 보고 읽고 싶어하는.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러나
요게 이제 그 제목을 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을 살짝 비트는 거. 특히 수필이나 소설을 쓸 때는요. 너무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쓰려고 해요. 예쁘게만. 근데 그거를 살짝만 비틀어 보세요. 우리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소설, 저는 그걸 소설을 읽고 나서 그 영화를 봤는데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냥 어느 다리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이 거기 클린트 이스트가 저 밑에 사진 찍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을래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안에 그 담겨진 그 내용,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리에서 만났을까? 헤어졌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책으로 먼저 보고 책으로 봤는데 성이 좀 안 차요. 근데 영화를 봤어요. 뭐라 그럴까? 목이 마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영화로 보면서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주는 그런 상식을 살짝 비튼, 우리가 보통 다리 하면 그냥 사람이 건너가고 뭐 소통이고, 다리 하면 사람이 소통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거기에 사랑도 담겨 있고 이별도 담겨 있고 그리움도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신선함과 새로움에 주목을 하는 이름을 다는 게, 제목을 다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하게 하는 제목.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베스트셀러죠. 안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고요. 그러나 제목에 정해진 틀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 이름 다 다르고요. 이 세상의 꽃들 이름 다 다르고, 나무 이름 다르고, 산 이름 달라요. 산은 중복된 것도 있더라고요. 틀은 없어요. 제목을 꼭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헌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제목이면 괜찮아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지금 무엇을 쓰고자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제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덕분에 사람이 몰리고 비즈니스도 승승장구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파워블로거가 이런 제목을 만들었대요. 블로거, 파워블로거. 하고 제목만 보고 들어가서 보는 거. 벼랑 끝 여사장의 실천. 블로그 척척. 벼랑 끝. 그런데 여사장이 어떤 실천을 했길래 이렇게 대박나는 블로그를 만들었을까? 블로그 척척. 그 다음에 행복은행 블로그. 그냥 저는 제 블로그가 뭐냐면 신앙송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교회 다니냐고부터 딱 물어봐요. 전도사라는 거 하나 써가지고 신앙송 전도사. 비단물에 카페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송 전도사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송을 많이 전파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했더니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첫 마디가 교회 다니세요? 부터 물어봐요.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믿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것도 저한테는 득이죠. 뭔가 이렇게 좀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이니까. 그 다음에 파워 블로그 양성 과정. 이거 조금 밋밋한 것 같죠? 그러나 앞에 파워가 들어갔잖아요. 힘 있는 블로그 양성 과정. 그 다음에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의 비밀. 읽고 싶지 않아요? 이성에게 인기 있는 사람의 비밀. 네. 그 다음에 철도 펜을 위한 철도 소재를 한 출판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블로그는 철도비주 100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명함은 당신의 분신입니다. 이런 거. 명함 만드는 가게에서 아마 이럴 거예요. 요즘 명함도 금 이렇게 도금한 걸로도 만들고 명함도 가지각색
엄청 이쁘게 옛날 뭐 하얀 거를 뚝 찍어내는 명함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여기는 아마 명함 만드는 가게인가 봐요. 화장품 기적의 고운 피부. 요즘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안 바르면 손해예요 라는 게 그 이해숙인가요? 누군가가 선전하는 그거 뭐 일주일만 바르면 뭐 완전히 피부결이 엄청 좋아진대요. 그래? 이렇게 좋은데 안 바르면 손해라면 얼른 발라야지 이런 생각 들게 하잖아요. 정말 좋은 제목 짓기 어려워요. 한 책을 만들었는데 책 이름이 시 달리다예요. 시집 이름이.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의 시집이 아니고 어느 학생들이 시를 써서 그러니까 모음집이에요. 시 달리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시 달리다. 근데 시달리다. 이거를 붙여서 시달리다 이렇게 읽으면 실은 시달린다는 건 괴로움이나 성가셔서 좀 몸이 좀 고단한 상태가 나 지금 시달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에 뭐 보면 일에 시달리고 육아에 시달리고 이런 건데 시달리는 원래 이런 의미인데 이 책의 시달린다는 시가 시의 의미를 지니는 거죠. 시 한문을 살짝 내니까 달리다. 우리가 지금 시를 가지고 달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송도에 있는 최두의 국제학교란 곳이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지은 시들로 꾸민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판사 소개글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청소년들. 시달리죠. 뭔가 이 청소년들도 지금 공부나 엄마 잔소리나 또 꿈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시달려요. 삶에 지친 사람들, 자신의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분들, 비슷한 또래 자녀들이 생각이 궁금한 부모 세대에게 시달리다라는 책을 딱 내밀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시달리는 삶이지만 시로 힘내서 달려가기 바람이라고 책에는 쓰여 있어요. 시로 힘내서 달려가기 바람. 시달리는 삶이지만 시로 힘내서 달려가길 바람. 요 멘트 진짜 마음에 들죠. 시달리다. 제목이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를, 어떤 수필을, 어떤 소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평범함 속에 또 담고 있는 속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뭐냐면 책에 대한 정보 하나 없이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제목 지으실래요? 만약에 시를 쓴다면, 수필을 쓴다면, 가을에 대해서 수필을 쓴다면 가을 이렇게 쓰시겠어요? 가을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국화, 코스모스, 낙엽 이거 집어넣으실래요? 아니죠. 그거 없이 가을, 제목 가을 해놓고 가을이 들어가지 않은, 가을의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은 시. 한민복 시인의 가을, 당신 생각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니까 왠지 당신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운 사람. 거기에 뭐 국화꽃도 없고요. 단풍도 없고요. 낙엽도 없어요. 당신 생각이 가을입니다. 당신 생각은 거기에 그냥 당신 생각이 아니죠.
그립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한 사람이에요. 당신 생각을 켜놓고 난 뭐 하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밤새 당신 생각을 켜놓았으니 꿈속이라도 들어오겠죠. 이런 시 한번 써볼까요? 다음 주에 시를 합평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혹시 쓰실 수 있는 분들 제목은 가을입니다. 2줄짜리 시 하나씩 써보세요. 네, 가을입니다. 그러나 독화꽃, 코스모스, 낙엽 들어가지 않게 해요. 귀뚜라미도 안 들어가게 해요. 이슬도 안 들어가게 해요. 네. 자, 어떤 시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기대돼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꼭 가을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혹시 합평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 한 편씩 한번 써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서로 읽어보고 한번 웃고 그렇구나 하고 한번 지나가 보자고요. 네, 저는 책을 11권 냈어요. 저만 아는 책이에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왜 나만 아느냐? 제목이 누구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았다는 거고요. 제목이 평범했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 안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첫 시집이 아이야 우리 별 따러 가자입니다. 시집 이름이 아이야 우리 별 따러 가자.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아이와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 별은 아득하게 멀리 있는 것인데 과연 별이 따질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에 지금 많이 힘이 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야 우리 별 따러 가자. 지금도 이 책을 읽으신 어떤 분은 혹시 별 따시오? 하고 물어보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못 땄어요. 지금도 아직도 ing예요. 별 땄다고 쓰지 않았잖아요. 그냥 별 따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아직도 출발 안 하고 여기서 뭐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곧 딴데요. 네. 이제 이 아이는 저의 이제 그 둘째 아이를 기른 이야기예요. 8번 수술시키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끝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투병 생활을 하는 아이의 투병 일기를 써서 시집을 낸 거죠. 그래서 별이라는 상징을 다뤄놓은 거죠. 희망. 판도라의 상자의 맨 마지막이 희망인 것처럼 어찌됐건 아이야 우리 별 따러 가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그 돌도 안 돼서 수술하러 간 아이한테 18살까지 수술해야 된다고. 그 기간이 너무나 아득했어요. 세상에 그 기간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러나 아이야 2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아이야 우리 희망 별 따러 가는 그 희망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말자라는 뜻이 있고요. 아이야 우리에겐 저기 별이 빛나는 것처럼 희망이 있단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야 우리 별 따러 가자라는 제목을 줬어요. 친정아버지는 친정아버지에 대해 썼겠구나 라고 누가 봐도 친정아버지는 친정아버지예요. 친정아버지는 연작시예요. 친정아버지만 6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정아버지만 썼어요. 이거는 연작시. 그러는데 이 친정아버지를 이렇게 써놨더니 이 연작시를 써서 어느 날 책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그 제목 돈이 되는 제목을 써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였느냐면 제1제당 CJ 제1제당에서 달력을 만든대요. 달력을 만드는데
마침 어떤 달력을 막 그 달력인데 근데 고향 이야기 고향에서 있던 일 CJ 제일제당은 뭐 설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담긴 달력을 만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 한 편 쓰겠습니다. 그 당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이거 낸 지가 그 당시에 60만 원 받았어요. 시 한 편에. 물론 그 달력은 뭐 수만 부 박았다고 해요. 제일제당 일단 그 직원들 다 나눠주고 거래처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달력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해는 벽에다 걸어놨다가 지금은 잘 말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친정 아버지라고 굉장히 평범하게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이 아버지와 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병들으셨을 때까지 그 60년의 세월을 시 60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동행은 굉장히 평범한 시예요. 그냥 이웃과 아름답게 동행하고 너와 나 동행하고 너와 나 동행하고 이런 시예요. 친정 아름다운 동행과 읍내동 연가의 해설을 나태주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이제 시집이 2권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태주 선생님의 해설에 보면 참 누군가와 동행하려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그 마을을 사랑하는 마을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동행은 많이 또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동행은 굉장히 많아. 근데 읍내동 연가는 또 그런 타이틀을 받은 거죠. 우리 대덕구 시인, 향토 시인. 이 읍내동 연가는 우리 동네 대덕구 읍내동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30년 살았던 그곳의 이야기를 쓴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가는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덕구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읍내동 연가를 대덕구청에 2편을 또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 읍내동 연가 보면 뭐 계독산도 나오고 대청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대덕구에 있는 주변의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구의 상징이다 해서 이렇게 막 부청에서 시화해가지고 딱 문화예술가 옆에다 붙여놓고 한 10년 붙였어요. 10년.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시를 쓰겠다, 무슨 글을 쓰겠다 하면은 어떤 한 테마를 잡아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전에 최중호 선생님이라고 수필가가 계세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우리 아들이 그 고등학교를 나오는 바람에 같은 문인협회에서 활동도 하지만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의 터전에 대해서만 수필을 쓰세요. 무슨 왕궁이라든지 역사가 서린 곳에 대한 수필을 쓰는데 그분의 수필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외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해서 여행글을 쓰는 거 보면 어디 가서 뭘 먹고 몇 시에 일어나서 뭘 재미없어요. 그분은 그 수필 하나를 읽으면 그 시대도 읽어지고요. 그 주인공들의 마음까지 읽어지는 수필을 써요. 그 수필만 벌써 몇 권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혹시 이제 그 외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제 막 우리 무슨 어떤 자료가 있나 보면 이분의 수필이 뜨는 거죠. 뭐 경주 무슨 왕릉이라든지 뭐 만약의 경우 생각하면 우리 뭐 마이산에 뭐 금척이라든지 이런 걸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척은 쓰셨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에 관한 수필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꼭 그곳을 다녀오셔서 써요. 그곳을 다녀와서 그곳에 가서 보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꽃을 쓸 때도요. 꽃이라는 꽃을 쓸 때도 실은 그 꽃을 관찰하고 쓰면 좋아요. 이 꽃이 코스모스가
꽃 잎이 8장이고 코스모스가 가늘고 길에서 가을 되면 이렇게 하늘하늘하잖아요. 근데 그 코스모스를 가을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8개가요 대칭을 해서 나란히 이렇게 8장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게 질서랍니다. 질서. 코스모스의 질서.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꽃 찾아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래요. 그거는 뭐 누가 말했나 모르지만, 왜냐면 본 적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신 거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어느 시인이나 어느 글이나 오래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스모스는 신이 이 세상에서 처음 만든 꽃이다. 그래서 꽃이 좀 가늘고 좀 여리여리하고 뭐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모스를 쓸 때 코스모스에 담긴 이야기를 꽃을 써보면 어떨까요? 코스모스 가을 뭐 코스모스 핀 가을길을 가다 보면 떠나간 네가 생각난다 이거 말고요. 코스모스 정말 쓸말 많을 거예요. 저 결혼식 하는데 주례 선생님이 코스모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코스모스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은 어렸을 때 이제 친정아버지가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아카시아 거기 뭐라 그럴까 나무 그 가시 거기에다가 코스모스 꽃잎을 이렇게 꽂아서 딸이 오는 시간에 이렇게 들고 서 계셨어요. 우리로 오빠가 2분이고 그 다음에 날 나서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셔갖고 하여튼 뭐 소꿉놀이도 같이 해주셨고 뭐 동화책도 직접 써주셨고 했는데 코스모스 하면 생각나는 게 꽃방망이에요. 그래서 친정아버지 시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읍내동 연가는 제 이름을 대덕구에서 엄청 많이 나게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이 읍내동 연가는 다른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에서 갖다 쓰겠어요. 어떻게 쓰? 근데 안동역에서는 안동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잖아요. 실은 시 잘 썼으면 읍내동에서만 쓰이겠어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지. 안동역은 전 세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안동역은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부르잖아요. 네, 제목 정말 중요하고요. 내 안에 그대가 있네. 이건 뭐 같아요? 사랑시예요. 사랑시 아니에요, 실은. 이게 이제 결혼 25주년 은혼식 때 남편하고 나하고 뭐 다시 앵콜 웨딩을 할까, 뭐 여행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인데 책을 한 권 내자 25주년 기념해서 남편이 저에게 매달 일요일이면 보내는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메일 넣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듣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글 써서 넣고 해서 우리 가족 문제 결혼 25주년 이거는 나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 드렸더니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읽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다 놓고 앉아갖고 이렇게 보면 그 남편이 아내한테 보낸 한 5-6줄짜리 짧은 메일글 그리고 거기 답글 뭐 이런 거 그냥 화장실에서 읽으니까 참 괜찮더라. 니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제목은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사랑은 날 것일 때 맛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사랑은 날 것일 때 맛있다. 처음에 실은 날 것일 때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생방송일 때 맛있다라고 썼어요, 제가. 근데 해설을 써주시는 선생님이 아무리 지가 방송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되겠어? 생방송을 뭘로 바꿔봐 좀 딴 걸로. 사랑은 어느 때 맛있어? 지금 막 집어 먹어야 맛있잖아. 옛날에 간 거 옛날 사랑도 맛을 다 잃었고
앞으로 올 사랑 맛은 아직 모르잖아. 지금 먹어야 맛있잖아. 사랑은. 이렇게 언뜻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사랑은 날 것이라는 것 뜻이죠? 그랬더니 그려. 그러셔서 사랑은 날 것일 때 맛있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은 날 것일 때 맛있다. 맨날 우리가 겉절이만 먹을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실은 사랑은 폭 익은 게 맛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그치요? 그러나 이거는 저의 관점인데 많은 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제목 참 신선하다. 사랑을 날 것으로 표현했다니. 그래서 요 시집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마실 가는 길에, 요거 이제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꽃마실 가는 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진안을 다니면서 그 집을 꽃 심어가고 집을 꽃sam으로 만들고 꽃을 막 하면서 대전에서 진안으로 마실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실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대전에서 진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길이 하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더라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왜? 마실 가는 거니까. 그것도 꽃마실. 다른 것도 아니고 꽃마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텔레비전 이렇게 찍어가고 하신 분들이 꽃마실 그거 참 좋아요. 차라리 거기 무슨 찻집 열고 간판을 꽃마실로 줘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꽃마실 가는 길에로 찻집 이렇게 이름 지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꽃마실 가는 길에 찻집 이름 같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안에 꽃이 굉장히 여러 편이 들어있어요. 꽃씨가 굉장히 여러 편 들어있는데 그거 꽃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채송화지만 채송화의 이미지만 그리지 않았거든요. 꽃이 품은 이야기를 시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설한 꽃마실 가는 길에를 해설한 안현심 시인이 이 비단물에는 꽃시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시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어디 방송인가 어디서 꽃에 대해서 누가 시 쓴 거 없나 그랬는데 제 시가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꽃마실 가는 길에는 꽃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모래, 저만 아는 시집, 이것도 제 이름을 바꾸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 이름을 알려야 될까 고민이더라고요. 내 이름은 이현욱에서 이 비단모래로 바꿨는데 이 현욱을 63년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현욱이야. 지금도 저 초등학교 동창들은 야 비단모래가 뭐냐 현욱아 이렇게 불러요. 안 바꿔진대요. 그래서 현욱아 그러면 제가 대답 안 해요. 그 여자 없어 이렇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책 제목을 비단모래로 정하자. 그런데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단모래가 도대체 뭐여만 찾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비단모래가 도대체 뭐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람 이름. 근데 나중에 제 뒤에 나우열 선생님이 이거는 해설을 쓰셨는데 나우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과감하게 60여 년 쓰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시집까지 비단모래로 냈다. 이렇게 해서 비단모래의 앞길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읽는 분들이 비단모래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7월 달에 8월 초에 전자시집이라고 애텟이 나왔어요. 애텟 전자시집. 이거는 그냥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휴대폰 들어가서 2,000원을 내야 돼요. 그 서점에 2,000원 내면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애텟이 많이 팔렸대요. 그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이버 안에서 사이버 안에서 어디 무슨 명품 문고, 교보 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전자시집 그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2,000원, 이게 2,000원이면 뭐 내년 1월 달에 그 팔린 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준다고 계좌번호를 가져가는데 한 권에 그럼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한 10원 들어오나 봐요. 그럼 아무리 많이 팔려도 실은 2,000원어치 팔으려면 엄청 많이 팔려야 될 거예요. 애텟은 또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맨 처음에는 이 시집 제목이 꽃손톱이었어요. 꽃손톱. 제가 이제 봉선화물을 이렇게 드리고 이제 시를 쓰고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꽃손톱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꽃손톱도 이쁘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봉숭아물 드리고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꽃손톱 예쁘다. 그런데 시가 전반적인 시가 좀 애틋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봐주시는 선생님이 제목을, 그래서 합평이 필요한 거예요. 시를 여럿이 같이 봐주고 이런 거지. 그래서 애텟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전자시집에 애텟이 나왔어요. 근데 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노래도 제목 따라 가는 그런 뭐 가수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애텟이라는 시집을 내놓고 정말 애틋한 일, 아픈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 내 옆에 짝꿍이 좀 많이 아파서 느닷없이 저기 8월 달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느닷없이 막 애텟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막 내가 제목을 애텟이라고 하지 말걸, 자기만 바라보면 너무 애틋해. 나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늘도 내가 이제 제 그 페이스북에다 무슨 말을 막 썼는데 그 손심심 김준호 선생님이 나한테 이별 이야기는 쓰지 말기, 그분들은 막 노래가 되게 경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감상적인 건 쓰지 말기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왜냐면 혹여 이 사람에게 아픈 일이 생길까, 맨날 그 이야기를 할까봐. 제가 꽃마실 가는 길에라는 그 시집을 쓸 때 제 그 칠판하는 친구가 일로 와봐, 왜 이렇게 자기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넣는 거야, 이거 다 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시마다 울컥이 들어있더래요. 울컥. 뭔가 왜 갑자기 쓸쓸해져서 울컥, 외로워서 울컥, 힘들어서 울컥, 이런 울컥은 그런 때 쓰잖아요. 헤어져서 울컥. 근데 그렇게 울컥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 시마다. 이거 점 빼듯이 다 빼야 된다고 그 친구가. 그래서 한번 빼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다 해요. 한번 빼봐 그랬는데 울컥을 100몇 개를 뺐대요. 가만히 보면 본인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또 시에도 보면 시나 수필을 한참 본인이 써놓고 본인 거 읽어보세요. 내가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좀 희망적이면 좋겠어요. 근데 애틋, 나는 제목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애틋하고 그랬는데 참 애틋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에, 그래서 다음에는 뭘 쓸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방송글 모음집이라고 제가 글 써서 저녁마다 그 수필처럼 방송한 시집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이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 이름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약간 도덕적이고 약간 따뜻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좀 거친 사람들이나 이렇게 병폐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는 안 썼고요. 방송이라서 좀 따뜻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야기, 이웃을 잘 돕는 사람들 이야기, 정말 이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썼는데, 방송국에서
이거 좋으니까 책으로 한번 묶어내자 이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그때 300인가 들여갖고 책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책이에요. 방송글로 썼던 책이라서 뭐 수필집 비슷하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제목은 저는 제 책은 이런 제목들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 속에서 몇 가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또 몇 가지는 이제 나만 아는 시집이 되고 나만 아는 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늘 내가 가진 내 책이 그래도 소중한 건 거기에는 나의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 있어서 그래서 저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글이라는 건 이렇게 본인이 써놓으면 실은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거든요. 본인이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내가 써놨으면 얘가 발 달려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발 달려서 날아가서 어느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힘이 되거나 이런 글을 쓰면 참 좋은데 저는 이제 저만 아는 책이 이렇게 많이 내게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화수필 소설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문패이듯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글의 문패이기도 하고 글의 인생이기도 하고 글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제목 하나 다는 거 그거 조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어렵네요. 네,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래도 박종순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 안에 종순이라는 이름 안에 굉장히 많은 삶이 들어있잖아요. 집에서 엄마도 하고 아내도 하고 하지만 피아노도 치고 여기도 나오고 하는 다양한 삶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을 글에서 표현하면 됩니다. 쉽게 쓰시고요. 네, 글쓰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글 한 편 쓰셔서 여러분 마음을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비단물회였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